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찌됐거는 앞에 두 타임에서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궁금하신 것들은 뭐 사실 저도 제 경험적인 거에서 나온 것들도 많지만 또 이제 인터넷 등지라든지 또 여러 작법서 이런 데서 참고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칭 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전반적인 뭐 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소설 쪽이, 그리고 뭐 이제 일단은 작가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어떤 루틴으로 보통 작업을 하는지 뭐 제 경험을 좀 빗대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의뢰 작가님들이 신인일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도 좀 많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러고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원래는 이제 대출을 제가 피드백을 좀 이렇게 면담을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제 메일을 알려드리고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도 내지 않으셔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건 힘들 것 같고, 뭐 그냥 작가 앞으로 뭔가 목표를 하고 있다던가 좀 호기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전작이 되는데 제 전작품 준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품 준비를 했고 뭐 편집이 어떤 식으로 됐고 이런 좀 실전적인 예시 자료 같은 걸 조금 현장 작가님들께만이라도 보여드리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선 두 타임보다는 조금 좀 제가 스무스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안 가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다른 작가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특히 웹소설 쓰시는 분들이 이 루틴에 굉장히 좀 몰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양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장르 쪽 장편 작가님들이나 또 단편 하시는 분들 저도 순문학 공부해봤고 다 엄청 힘들고 한 거 다 존경하고 알지만 실제 분량 자체가 우리 쪽은 뭐 하루에 한 편 보통 기본으로 잡고 거기 이제 뭐 조금 내가 여유를 갖고 간다 하면 일주일에 5편이에요. 그 5편 얼마인지 감이 잡으실 분들이 계신데 25화, 그러니까 한 회차가 1편인 건데 25화면은 한 권 정도 따져요 우리가. 근데 일반 도서로 따졌을 때 한 권 정도 따지는 거니까 뭐 12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그게 12만 5천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만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을 한 달에 걸려 써야 된다. 보통 장르소설 시대 때 빨리 쓰시는 분들이 세 달에 한 편, 세 달에 한 권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린 그거의 2~3배가 됐다,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필 루틴이나 이런 페이스가 깨지는 순간 굉장히 괴로워지는 게 저희 작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루틴 하고 있는지 같은 것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원래 보통 수업할 때 이제 첫 타임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내용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명 중에 억대 연봉이 극소수다. 지금은 이제 한 25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웹소설 작가의 숫자를. 그래서 100 오르면 연참 나서는, 연참 뭔지 다 아시죠? 연참 나서는 웹소설 작가들. 억대 연봉 꿈꾸는 웹소설 작가 지망생. 현실은 월 100만 원도 힘들어. 사실 월 100만 원도 힘들다고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는 되게 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얘기는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이게 어찌됐건 청소년 작가 지망생 또 작가분들을 위한 이제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또 냉정한 얘기를 해버리면 좀 그죠? 희망 회로가 그죠? 행복 회로를 이게 불태우고 있는데 너무 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라서 그런 얘기는 좀 막판으로 미뤘습니다. 하여튼 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 작품 준비하기 전에 전작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정산 나올 때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되게 많고, 그 전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정산이 안 나오고 뭐 한 500원, 뭐 5,000원 이렇게 나올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그만큼 뭐 예술계가 다 그렇죠. 고점도 없지만 저점도 없다.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웹소설이 시장이 커졌으니까 이 고점이 훨씬 높아졌을 뿐이지 저점은 그대로인 거죠. 똑같이 뭐 망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런 현실이고,
또 여기 보면은 웹소설 진입장벽 낮지만 성시 노력 없으면 도태. 그러니까 노력이 기본값. 뭐 사실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뭐 그죠?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다 얘기는 하지만 좀 더 뭐랄까요? 창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루틴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웹소설 분야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수강생들의 익명 채팅방 해가지고 무조건 하루 5,000자씩 써야 되는데 힘드니까 하루에 5,000자 쓰는 게 이제 A4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4페이지 하고 좀 더인 거예요. 그 빽빽하게 치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5,000자라는 게. 근데 어떻게든 쥐어짜갖고 5,000자 썼어. 근데 쓰다 보니 내용이 산으로 갔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분명 열심히 썼는데 내용이 산으로 가. 그럼 이제 팔리지를 않고 계약도 안 될 거니까 또 다시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써갖고 내용도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흘러갔어. 근데 재미는 없대. 이게 이야기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랑 재미를 느끼는 거랑 좀 다른 포인트란 말이죠. 플롯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미 포인트가 약한 글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5,000자씩 해서 몇 달간 막 100편 쓰고 막 50편 쓰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서 폐기가 돼. 이 얼마나 좌절입니까? 그 실제로 작가 그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준비 뭐 하나 했다가 바로 그 작품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갈아엎어요, 무조건. 그게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고 작품 준비를 하다가 그냥 런치표 같은 게 반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쯤에서 포기하고 바로 다른 내가 생각했던 구성을 바로 써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뭐 그냥 짧게 칠 수 있는 좀 단행본이나 초단편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 후딱 끝내버리고 다음 작품 더 열심히 준비하자로 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번에는 재미도 있게 써가지고 그 나의 몇 달간의 그 결실을 이제 드디어 받을 때가 됐어. 계약 제한, 데뷔 제한이 온 거죠. 왔는데 계약 조건이 뭐 5대5고 4대6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웹소설 쪽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7대3을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7, 그 다음에 편집 그 출판사가 그 3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뭐 4대6, 5대5 이러면 이제 조건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데뷔를 했어. 근데 이제 시작인 거죠. 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선인세를 못 넘는 흔히 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인세를 못 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선인세를 못 받고 런칭했는데 뭐 아까 나왔던 것처럼 100만 원은커녕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도 안 돼. 런칭했는데 런칭 그 한 달에 이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웹소설 이 판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지금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웹소설 작가 B씨의 하루 일과가 여기 있는데 대강 얼추 보이시죠? 지금 봤을 때 어때 보이나요? 이게 지금 좀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나요? 옆에 작가님 어떠신? 직장 생활이라면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B씨의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사실 꽤 널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안 될 때는 지금 여기에 중간에 이제 아침 식사부터 해서 그 다음 화 줄거리 구상 여기까지가 쭉 집필이었어요. 아예 안 쉬고 14시간 정도 글을 안 쉬고 썼었고 왜냐면은 다음 회차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이 안 나와. 그러면은 뭐 계속 언제까지고 휴지할 수도 없고 지각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그냥 쥐어 짜내는 거야. 어떻게든 그죠? 그렇게 5,000자를 쥐어 짜내면 또 다시 내일 똑같은 양을 또 써야 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정도면은 굉장히 자기 스케줄링을 되게 잘하고 계신다. 계약 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매일 써야 되는 게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작품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는 작품 런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이제 장편 기준의 얘기지만 아무리 적어도 70화, 80화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정 기간 안에 출판사에 입고를 해야지 정상적인 그런 계약 과정을 거쳐서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페이스를 놓치는 순간 내가 이 뽑아내야 되는 이 분량의 그 한계 시간이 굉장히 늦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죠?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한 내년 3월로 미뤄지고 이러면 자꾸 지연되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작품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또 흐름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때가 런칭했을 때 베스트라고 하고 출판사랑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런칭 기간을 자꾸 맞추게 됐는데 이제 내가 느려져가지고 그 기간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사실 나만 손해인 거죠.
작품 빨리 준비해갖고 런칭해갖고 반응 얻어내고 성적 내고 해야 그 밥을 벌어먹고 살 텐데 그거 계속 지연되고만 있으면은 나중에 돼갖고 냈을 때는 아 제가 그 첫 번째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판타지 인기 있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내 거 막상 런칭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게임 판타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제가 런칭할 때 되니까 한두 개밖에 없었다. 그 사례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판사랑 정해놓은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남성향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향하고 달리 완결을 내고 쓰지 못해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은 정해진 분량을 오픈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비축분이 점점 줄어드는 걸 견뎌내가면서 이 최대한 빨리 완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비축분이 다 따라잡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라이브가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다 써갖고 다음날 회차를 올려야 돼. 그렇게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루틴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끔찍해지는 거죠. 남성향이 쓰는 분량이 많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사의 규모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성향에서 뭐 세계관이라 이야기 규모를 다룰 때 한 10 정도 다룬다고 하면 남성향이 한 2, 30씩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륨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남성향 독자들이 이게 웹소설 장르가 굉장히 그 이 독자들 니즈에 따라서 장르가 변해온 시장인데 남성향 독자들이 원체 장편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 장편 웹소설 시대 되니까 이제 하루에 한 편씩 계속 쓰니까 뭐 한 달만 지나도 30편이 쌓여 있고 1년 기다리면 한 300편 쌓여 있고 이러니까 이 굉장히 몰아갖고 읽는 그 장편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더 길게 써달라 이런 얘기들은 니즈가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향 같은 경우에는 뭐 혈로 뭐 7, 80화 로판 120에서 150화 이 정도 분량 정해져 있는데 남성향은 뭐 250, 300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구조 때문에 이 루틴을 안 지키면 굉장히 좀 그죠? 이 업으로 전업으로 삼긴 굉장히 힘이 드는 시장 그 산업이라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사례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도 업 비슷하게 하는데 보통 여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7시 기상해갖고 아침 식사 1시간 아니 무슨 아침 식사 1시간이나 해 그죠? 그냥 뭐 빵이든 뭐 과일이든 속닥 먹고 한 10분 15분이면 되지. 그러고서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뭐 이제 여기 이분은 카페 이동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카페로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여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면은 오전 집필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루 한 편 정도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이때 이미 한 3,000자 정도 써 있는 게 좋아요. 안전해요. 근데 뭐 안 되면은 뭐 2,000자, 1,500자, 1,000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집필을 해요. 그러고서 사실 점심도 뭐 그죠? 뭐 후딱 먹어야죠. 후딱 먹고 다시 오후 집필 들어가는데 오후 집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은 7시까지 끝낼 생각으로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루틴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 반 정도에는 저녁을 먹는데 그 사이에 좀 이 지친 뇌를 좀 그죠? 왜 뇌도 이게 몸뚱이는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되게 그 지쳐가지고 몸이 알아서 회복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면 되는데 또 먹으면 되고. 근데 뇌는 그렇지가 않아서 특히 공부 많이 하시는 학생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뇌정지 온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안 굴러갈 때가 생겨요. 그때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작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내용을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미 할당량을 다 채우고 충분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휴식 시간 동안에도 계속 작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뇌가 뭐 쉬질 못해가지고 다음날 준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이게 쌓이면은 한두 번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7시에 끊어버립니다. 그 뇌 스위치 같은 거를.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데. 그래서 끊어버리고 그냥 쉬어요. 푹 쉬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도 8시까지 쉰다 나왔는데 저도 뭐 한 8시, 9시까지 쉽니다. 그렇게 쉬고서 운동도 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보통 뭐 썼던 분량에 대한 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퇴고보다는 앞으로 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음 회차의 내용을 지금 이분처럼 구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한 12시 1시쯤에 자는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 7시간 정도 자는 편이고 저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가끔 이제 아침에 뭐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뭐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그 대신에 이제 그 저녁에 쉬는 시간 이제 한 8시까지 쉰다는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저녁 먹고 바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9시간 정도는 글을 쓰는 거죠 하루에. 이 정도가 기본값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빠른 건 아닌데
퇴고도 하고 구성도 하고 또 가끔씩 수업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치고는 그냥 나쁘지 않게 그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더 빠르신 분들은 뭐 4시간에 한 편, 2시간에 한 편, 제가 아는 분 중에 30분에 한 편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 안에서 아예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GP 루틴 같은 게 완전히 잘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된다. 뚝딱뚝딱 잘 잡혀서 약간 공장 전 찍어내듯이 뽑아낼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패턴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글의 패턴이 잘 잡히면은 이게 장편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뭐 분기점에 맞춰가지고 1에서 25화까지 한 사이클 돌려보고 또 25화에서 50화까지 한 사이클 돌려보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1에서 25화 쓸 때는 힘들죠. 힘든데 그 다음에 쓸 때는 이런 부분이면 약간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썼었던 것처럼 조금 응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풀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네. 또 주인공 성장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만 바꿔가지고 이제 또 25화를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뭐 그런 경험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도전하셨을 때는 그런 걸 잡기 힘들다 보니까 더 이 루틴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고요. 다음에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계약 과정이 있겠죠.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 남성향하고 여성향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수업 때 계속 말씀드렸던 이 기획을 잘해야겠죠. 이게 어찌 됐건은 이것이 마치 나의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출판사랑 플랫폼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또 자료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준비한 원고로 물론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원고를 보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한 시놉시스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 이 작가가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독자 그 관계자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엔 이제 내가 실제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고 그래서 보시면 시놉시스와 연재 혹은 투고용 원고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성형 같은 경우는 보통 연재형입니다. 그래서 문페아라든지 뭐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 뭐 네이버 그 베스트 챌린지 리그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 내 작품을 연재를 해보는 거죠. 반응 연재를 해보고 출판사가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웃 제안을 받는 거죠. 작가님 글을 되게 잘 쓰시는데 저희랑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이 옵니다. 여성향 같은 경우는 이제 로판 같은 경우가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경우가 조금은 연재형에 속하긴 하지만 이외에는 대부분 투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일정 분량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흩날려라 투고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그 출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40-50곳 됩니다. 다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싹 돌리고 그 중에서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시놉시스라든지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양식에 맞춰서 또 내고 그런 식으로 막 투고를 하다 보면은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작가님 저희랑 같이 하시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계약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재를 하든간 투고를 하든간 기본적으로는 연재하기 위한 원고를 준비해 놓는 게 당연히 초반에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이거를 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출판사랑 계약하는 거지 플랫폼이랑 계약하는 경우가 보통은 없어요. 플랫폼 직계약도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그 신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이 계약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심사용 원고를 준비해야 돼요. 심사용 원고.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심사용 원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죠? 정수를 엑기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사실 냉정하게 해서 뒤가 조금 좀 망했어. 뒤가 좀 내가 앞부분에 그 전력을 다해 썼던 내용만큼 잘 쓰진 못했어 해도 어차피 심사 때 보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만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5화, 10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용 원고를 출판사랑 논의를 해갖고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타겟 플랫폼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플랫폼 선정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플랫폼에다 넣게 됩니다. 보통 지금은 뭐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 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디북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다 이제 그 심사용 원고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이걸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플랫폼이 심사를 하면은 맨 처음에 출판사가 먼저 선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작가님 작품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매월무 메인 프로모션이 메인 열심히 무료를 주시는데 뭐 그 중에서 좀 종류가 있거든요. 단독 매월무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 페이지의 3다무랑 같은 개념인데 하여튼 그 프로모션을 먼저 출판사가 요구를 일단 한번 부탁해 봅니다. 가능하냐?
하면 이제 플랫폼이 오케이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 플랫폼 역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단독 메모 좀 힘들 것 같고 토요 메모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역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율을 통해 가지고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혹은 뭐 아니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수정해갖고 다시 줘, 그럼 다시 또 심사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여러 플랫폼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 네. 어떤 부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뭐 예, 제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해서 출판사 플랫폼하고 이렇게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프로모션이 나올지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런칭 일자가 정해져요. 런칭 일자가, 그것도 이제 보통은 플랫폼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월간 스케줄표를 본 다음에 이때 화요일 날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때 언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그때 딱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플랫폼 심사가 진행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심사용 원고를 먼저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걔를 가다듬고, 이게 정수 아닙니까? 만들고 나서 심사를 넣어서 합격이 와.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갔구나, 내가 선택한 루트가 맞구나, 이 방향으로 이후 내용을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사용 원고의 내용을 일단은 최대한 이 전력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베이스로 작품 진행할 때 내가 그때 여기서 어떻게 준비했지? 앞에 내용 다시 보면서 또 준비하고, 또 이후 내용 진행하다가 막히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 또 다시 앞에. 그래서 그 뭐 1에서 15화 정도 분량 얘기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런칭이 잡혀. 그러면 이제 런칭이 되겠죠. 런칭이 될 때 이걸 이제 프로모션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프로모션으로 보통은 메인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무, 매일 10시 무료라든지 기다무, 기다리면 무료라든지 리다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디북스의 기다리면 무료 시리즈죠. 하여튼 그런 메인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기다리면 뭐 무료, 이제 카카오에서부터 시작된 프로모션인데 이게 굉장히 그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 타임딜 같이 그 조금 매월무나 기다무보다는 많은 분량을 무료로 오픈을 함으로써 독자들 좀 더 끌어당기는 뭐 그런 식의 전략적인 프로모션도 있고, 뭐 종류는 되게 많은데 여기서 메인 프로모션이 먼저 런칭 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추가 프로모션, 완결 프로모션 이게 있는데, 작품을 런칭하다 보면은 이미 런칭한 작품인데 계속 다른 프로모션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출판사의 영업 능력인 거죠. 그래서 출판사가 이 작가님 글 괜찮은데 프로모션 한 번 더 넣어주시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때 타임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이 추가로 잡혀요. 그럼 이제 작가한테는 한 번 더 좋은 매출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작품 완결하고 나면 완결했을 때 또 프로모션이 한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결 프로모션이 나오거나, 혹은 외전 성공개 뭐 이래가지고 외전을 또 이제 여성향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쓰시는데 외전을 또 미리 써가지고 그 완결한 다음에 완결 프로모션 주시고 그 다음에 외전 써가지고 또 외전 프로모션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일단은 프로모션이 다 무료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앱을 이용해 보시다 보면은 시리즈나 뭐 기담, 카카오나 이런 쪽 앱을 이용해 보시다 보면은 이 배너로 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배너 자체에 뭐 따로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출판사와 작가와 돈을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받는 값만큼을 프로모션 내주는 거고요. 프로모션 안에서 이제 이것도 약간 꽤 청기두설적인 얘기지만 무료 리워드랑 유료 리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줘, 뭐 이용권을 줘 했는데 그 이용권을 그 대기업,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그 원래는 공짜로 읽을 수 있는 대여권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거 유료로 계산되는 대여권을 주겠다 하면은 그거는 이용해서 보는 족족 다 일반 구매랑 같은 개념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혹은 이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작품 공개가 되면 아무리 무료라도 보다 보면 감질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독자들은 보다가 이거 매일 기다려갖고 보기 너무 힘드네, 다 사버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모션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내 작품을 이제 독자들한테 노출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독자들을 좀 이제 포섭할 수가 이제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통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1차 입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시리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뭐 리디북스, 뭐 문피아 이런 플랫폼들에서 먼저 독점 기간을 걸어놓고 런칭을 보통 해요. 그러면 독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여성향은 보통 완결 나요. 완결 나면 기간 지나고서 다른 플랫폼으로 흩어집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2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플랫폼들이 흩어져가지고 내 작품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그 플랫폼의 프로모션들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상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 플랫폼에서 매출을 뭐 나는 500만 원이 목표였다 했는데 500만 원 채웠어. 그러면 나머지 모든 2차 입점 플랫폼들 다 합치면 또 그만큼 나올 정도가 보통 됩니다. 반반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난다라는 거. 뭐 혹은 뭐 나중에 잘 되고 하면은 뭐 이제 작품 할 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브랜드전 같이 해가지고 이 유명 작가의 전 작품들도 다 다시 재조명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프로모션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기 작가가 되면 또 가능한 일이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약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점 계약이 많아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피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시리즈랑 이미 인수합병이 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문피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 작품인데 문피아에서는 옛날에 했어. 그런 경우에는 문피아가 선독점을 안 합니다. 독점 안 하고 그냥 문피아 연재하다가 네이버에서도 어차피 같이 연재할 거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거의 없는데 문피아에서만 잘 돼 이 작품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문피아에서 더 좋은 프로모션 받으면서 하는 게 나으니까 독점 기간 지킬 때까지 문피아에서만 연재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네이버랑 문피아가 서로 이제 그렇게 인수합병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인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사실 정말 오래된 그 작가님들의 질문이죠. 쓰고 싶은 글과 써야 하는 글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 할 때 맨날 생각이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이 경험치가 쌓일 때마다 쓰고 싶은 글에 손을 들었다가 써야 하는 글에 손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왜 이제 대중픽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할 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썼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괜찮아, 호응을 얻어, 이런 작가님들은 사실은 그냥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왠지 이 기존에 있는 기성 작가 작품들이 솔직히 왜 재밌는지 모르겠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마이너하다고 얘기하고 뭐 좀 이런 건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 장르가 오히려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써서라도 나는 좀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이너라고 불리는 비주류 장르들 같은 경우도 흥행작이 있긴 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메이저 장르들은 흥행작을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흥행했다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 장르 같은 경우는 흥행작을 꼽아야 돼요. 그 말은 그 작품이 글을 잘 쓴 거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 장르라고 하면 곧 장르적인 관습이나 클리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리 잡혀 있었으면은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작품들을 찍어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작품이 많아지면서 장르화가 됐을 텐데 마이너 장르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마이너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업 작가로서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1번은 이제 희망하건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대중적인 글이기를 바라는 게 1번이 있고요. 저는 일단 아니었어요. 2번은 그렇다면 내가 이 글들을 대중적이 아니라 이 글들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보통은 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여곡절 좀 겪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볼 거야 하고서 하다가 참패를 겪고 나면 이제 역시 대중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겠구나. 마치 그죠? 일반 떡볶이집 그 메뉴들 이렇게 뭐 보고서 이건 맛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내 방식으로 떡볶이 만들었는데 인기가 하나도 없어. 가게가 망할 지경이야. 이러면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써야 하는 글 쓰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써야 하는 글보다는 이 쓰고 싶은 글을 그죠? 쓰고 싶은 글을 메이저한 쪽으로 내 취향을 넓히는 걸 저는 가장 그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다. 성공하는 데는. 그래서 현재로선 저는 써야 하는 글 쪽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청소년 지망생 분들이나 혹은 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질 정도까지는 두 작품 정도까지는 쓰고 싶은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왜냐면은 그죠? 40, 50 이렇게 가가지고도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여력이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애매한 나이대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죠? 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죠? 부모님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대학교 다니면서 유예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쓰고 싶은 글에 대한 왜냐면 미련이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일단 좀 쏟아내 보는 경험도 나쁘진 않다. 젊을수록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뭐 이게 다른 쪽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관 가지고 되게 차별화를 한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그죠? 아는 맛이고 그죠? 하던 거 하는 장르고 하니까 이미 대강 아시겠죠? 독자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게 낫습니다. 세계관은 어차피 웹소설은 주인공 승부고 주인공 관련된 서사 승부기 때문에 배경이 엄청 차별화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인분들이 가끔 준비하실 때 나는 뭔가 내 작품에서의 차별화를 만들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배경을 뭔가 색다른 걸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른 장르에서 먹힐지 모르겠지만 웹소설에서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하고 오시던 분들 중에서 간혹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통 막습니다. 웹소설이 좀 힘들다. 그래서 보편적인 세계관이 낫다는 거. 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세계관 같은 경우가 이 지메에서 풀 때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독자적이고 내가 만들어낸 참신한 세계관일수록 독자들한테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 지면을 따로 할애해야 돼요. 그 말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보통 앞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지금 주인공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뭐 어떻게 활약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해 미치겠는데 배경 설명을 오래 보고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뢰 사람들이 이렇게 K 로판 딱 하면 바로 알아듣는 뭐 그런 세계관을 쓰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소설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메이저랑 마이너. 그래서 제 답은 당연히 메이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마이너를 도전을 해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보지 않고서는 메이저를 못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눈이 또 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치 역사물이 과거에는 메이저라고 부르기 좀 힘든 장르였어요. 근데 메이저가 됐죠. 그 변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여성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주물로 불렸던 지금은 여주 현판이죠. 여주판이 준 메이저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내 때에 내가 딱 작품 연재할 때 그 타이밍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긴 좀 힘들죠. 예. 하여튼 저는 그래서 당연히 메이저에 손을 드는데 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메이저가 도저히 안 써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써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재미를. 그러면 재미 느끼기 위해서 이 작품들을 많이 보고 그 작품들에서 어떤 거를 재미 포인트로 잡았는지를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 수 있게 된 거에서부터 재미가 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걸 재밌어 하는구나. 이런 게 재밌나?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꽤 재밌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메이저를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진짜 그 준비하려고 했던 메이저 장르의 작품들을 한 50작품 정도 읽어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보시고 싶다면은 도전해보는 거는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여튼 그렇다는 거. 좀 같은 선상의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메이저 장르 안에서도 요즘에는 양극화가 좀 심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게임 빙의물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게임 빙의물 첫날 설명드렸을 때 이 게임 속 세상의 작중 주인공과 독자들을 더 몰입시키기 위해서 게임 문법을 축소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퓨전 판타지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배경을 그죠? 더 배경을 몰입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 독자적인 세계관도 쓰고 또 세계관 설명에 많은 지분도 할애하고 뭐 그런 장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게임 빙의물 안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기존에 있었던 상태창 많이 나오고 게임 문법 많이 나오고 하되 참신한 소재로 또 끌고 나가는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향 특히 준비할 때 내 작품의 톤이 그죠? 여기 있는 참신한 소재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전개로 끌고 가는 건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할 때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도입부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도입부를. 그래서 보통 배경이 독특한 작품들, 즉 배경으로 독자들을 그 세계관 속에 몰입시키려고 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부가 되게 좀 평범한 도입부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사건 자체가 임팩트 있게 나오지 않는 대신에 배경에 좀 더 지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배경 쪽인 부분에서 더 어필을 많이 하는 거고, 반대로 소재가 참신하게 가는 경우에는 이 소재의 참신성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좀 임팩트 있는 도입부를 더 신경 써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참신한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좀 소재빨이 강한 경우에는 좀 뒷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실 때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배경, 검증된 인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독자적인 배경을 쓸 때는 주인공상은 검증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배경이 특별하기 때문에 독특한 배경을 쓰다 보니까 이 주인공마저 너무 우리가 의뢰 볼 수 있는 웹소설 주인공 같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독자적 배경을 쓸 때는 검증된 인물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도입부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웹소설 쪽에서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팩트가 없이 스무스하게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도입부가 나오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세계관으로 몰입시켜갖고 끌고 간 작품들이기 때문에 뒷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런 장르들을 뭐 정통 판타지다, 아니면 뭐 로우 판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독자층이 다양화되면서 메이저한 장르 안에서도 뭔가 마이너한 전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관적인 어떤 그런 활용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니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작품을 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왜 내 작품을 읽을까,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흥행 공식을 따를 것인지 그 고민 좀 하시는 게 좋다. 당연히 좋은 거는 두 개 다 챙기는 게 제일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구요.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빨리 재개를 하는 편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얘기를 계속 드려볼게요.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죠. 글이 안 써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저는 이거를 보통은 이제 내적인, 이제 작품 내적인 경우와 외적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죠? 뭐 그냥 몸이 건강하지가 않다든지, 요즘에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든지 가정 불화가 왔다든지, 그죠?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글이 안 써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사실 그냥 그 외적인 문제나 갈등을 좀 봉합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거는 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조언을 드릴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이제 내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작품 내적인 문제가. 그럼 이제 작품 내적으로 글이 안 써지는 경우에 사실 작가가 보통 본인이 알아요. 왜 안 써지는지. 본인이 아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좀 힘들죠. 구체화시키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내 작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작품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작품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 들었어. 그러면은 작품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작품은 이후로도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쓰는 거는 뭐 어차피 안 팔릴 것이고, 그러면은 이 작품 도대체 왜 써? 이러면서 이제 글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너 글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 때문에 글이 안 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빨리 찾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아니야, 너 글 재밌어, 너 이 작품 런칭했으면 좋겠어, 계약해서 그 세상에 냈으면 좋겠어, 이러면 또 이제 다시 힘이 생겨갖고 글을 쓰겠죠. 또 어떨 때는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작품이 진행이 안 가. 다음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작품 진행 도중에 다음 회차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보통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주인공 캐릭터의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주인공의 스탠스 방향성은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가 안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에피소드가 준비가 안 돼 있나 하면 이제 에피소드 만들면 되는 거고,
또 지금 내 캐릭터 방향성 제대로 잡혀 있나?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주인공이 약간 원래는 여주한테 되게 쌀쌀맞게 굴었는데 여기서 너무 따뜻한 말을 했어. 그럼 이제 작가가 스스로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조금 이 말투를 조금 더 차갑게 바꿔야 다음 내용 전개할 때 그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걸 이제 모르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글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인 문제 같은 경우들은 보통 작가 자신한테 답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작가 지인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출판사에 문의를 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의 일부분을 올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은 요즘에 뭐 가끔씩 그 간평 방송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한번 문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알아요. 내가 왜 글이 안 써진지 알아. 근데 그냥 그죠? 굳이 내 작품을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약간 자기 약점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굳이 내가 확인하지 않고도 나는 그냥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이제 가다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뭐 이제 그죠? 다시 앞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이 몰라 그러고 써 하는 분들도 있고 안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갈리는 거죠. 이 경우에 저는 이제 프로 작가로서의 어떤 그 루트를 타실 생각 있으신 작가님들께서는 조금 더 내 작품을 자식과도 같은 내 작품을 좀 더 냉정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죠? 이 피드백 같은 거를 가끔 제가 뭐 하고 하면은 작가님들 중에서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나를 욕한 것처럼. 그죠? 물론 제가 피드백 원고를 가지고 욕을 하진 않습니다만 보고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해. 그러면 마치 나의 치부를 긁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발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한테 이제 여기 계신 해당되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직접 받지는 않게 됐지만 원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여튼 나중에 편집부에서 받게 될 피드백이 훨씬 심하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유하게 하는 거다. 강사가 보통 할 때. 그래서 좀 그죠? 작품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글이 안 써질 때 뭔가 내가 그죠? 내 인생이 뭔가 막힌 것 같고 이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더 이렇게 패배적인 그런 심리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객관적으로 작품을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나태해가지고 글이 안 써진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루틴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이제 여러 창작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달력 같은데 그죠? 이렇게 오늘 해야 될 거 하나씩 지워나가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만의 어떤 그 집필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기한 안에 이걸 쓰면은 내가 나한테 주는 상으로 호텔 뭐 석식 뷔페를 먹고 오겠어 뭐 이런 걸 잡아놓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글쓰게 하는 거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보통 왜 흔히 멍석 깔면은 못한다고 이동 중일 때 그죠? 이동 중일 때 지하철 타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이럴 때 꼭 글이 잘 나와요. 그 구성 같은 거. 그리고 뭐 옆에 막 뉴스 같은 거 틀어놔. 그러면 신경이 분산되는데 묘하게 글만 써야 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의외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백색 소음 같은 게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이 잘 된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약간 뭔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딴짓을 하기도 힘들고 또 뭔가 오롯이 집중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풀고 마음을 좀 풀고 쓸 수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산책하고 샤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글 안 써주셨을 때 하루에 6번도 씻어보셨다고 샤워를 해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되면 일단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싹 하면서 약간 머릿속을 비우는 느낌? 그렇게 비우고서 다시 작품 생각하면은 훨씬 더 그런 그죠? 뇌정지가 왔던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생각이 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책 같은 경우는 가실 때 혼자 가시면 좋지만 가급적이면은 혼자 가셔도 좋지만 동료분하고 같이 가시는 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같이 산책을 나가서 작품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누나가 같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나가가지고 작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또 굉장히 잘 풀려요. 그래서 작가 동료, 작가 지인이 많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그런 방법들로 글이 안 써지는 걸 좀 해결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영상물 같은 경우에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먹방 ASMR, 먹방을 포함한 ASMR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 정말요? 한 번도 안 보셨? 진짜요? 잠깐만. 정말 한 번도 안 보셨? 그러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어디 종사자 뭐 이런 브이로그는 봐보셨다. 브이로그 보신 경험. 유튜브 이런 데서요. 브이로그. 그죠? 또 뭐 5분 순삭 이런 예능 프로들 편집 하이라이트나 뭐 예능 개그 이런 쪽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경험이. 또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그죠? 다큐멘터리들도 하죠. 그것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또 게임 쪽 실황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보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보시는 분들이 다 재밌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성이 다 다른데 다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소설에서는 안 그러냐고.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낑겨가지고 그냥 이렇게라도 보는. 근데 이러면서 보는 작품의 재미도 있을 것이고, 아예 각을 잡아 침대에 딱 가, 침대에 딱 누워 이렇게 해서 보면서 후쩍후쩍 대면서 보는 재미도 있겠죠. 그죠? 결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꼭 내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웹소설에서 말하는 재미인 뭐 사이다적인 거가 아니면 나는 그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웹소설이 시대가 바뀌면서 넓어졌고 범주가 점점 더 많이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재미의 결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물들에서 그런 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갖고 재미 포인트를 찾았듯이,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어떤 결에 맞는 재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약간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이다적인, 그죠? 고구마가 없는 그런 사이다적인 전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독자들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이고 몰입시켜가지고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의 재미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 계속 하면서 집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결작,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웹소설이 그 첫날 제가 보통 수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웹소설 분야가 때로는 180점짜리가 100점짜리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80점짜리가 100점짜리보다 나을 때가 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자, 웹소설을 저는 효율성의 장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독자분들이 내 작품에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진 않다는 거예요. 80점이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80점이 돼. 이게 뭐 요리 같은 경우도 예술 분야니까 어떤 요리를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요리를 만들었어. 먹었는데 맛있어. 근데 거기서 더 맛있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사실 맛있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80점짜리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100점짜리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마 20점 올릴 뿐인 거지만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원하는 그 커트라인을 채웠다라고 하면 저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작품 이제 지인분들 특히나 하다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작품이 완벽하지 않아 보여서 자꾸 갈아엎는다, 자꾸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 수정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냐면은 계약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작품이 계약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시장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메이크 뭐 계속해서 수정, 이건 이제 내려놓고 그냥 달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장편 하나를 완결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100화짜리 어떤 작품을 써요. 25화를 4번 갈아엎는 것보다 100화 한 번 쓰는 게 훨씬 경험치가 큽니다. 이건 진짜 꼭 나중에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해서 작품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3개월이에요. 내가 달리기 위한 전초전, 그죠? 앞에서 베이스를 잡는 그 준비 기간, 갈아엎고 하는 그 기간, 그게 3개월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안 쉬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더 지지부진해지고 계속 갈아엎으려고 한다?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80점을 달성을 내가 해.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최대한 빨리 써갖고 완결을 치고 차기작을 준비할 때 그때 다시 그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 진짜 나 개판으로 썼구나, 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거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저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게 다 잡혀요.
그리고 장편을 한 호흡을 쭉 다뤄봤기 때문에 25화씩 4번 갈아엎은 분은 25화는 잘 쓰겠지. 근데 이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한 번 100화까지 써본 분은 100화까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차기작 쓸 때도 거기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80점짜리 작가가 6개월 동안 한 작품 만들 동안 어떤 100점짜리 작품 만들려고 어떤 작가는 1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80점 작가가 한 작품 완성한 다음에 그 차기작을 들어갔을 때 이미 그 100점짜리 작가의 퀄리티에 넘어 있어요. 같은 작가 기준으로. 이 경우에 작가가 그 점수를 매기는 주체는 작가입니다. 왜냐면 독자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작가가 매기는 내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쓴 내 작품이 나의 전력에서 80%만큼 쓴 건데 100%만큼 쓰려면 얼마큼이 걸려. 근데 80%면 그걸 반밖에 안 걸려. 이러면 80%로 두 작품 쓰는 게 훨씬 빨리 성장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해당이 되면 그냥 쉬지 말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인이면 신인일수록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준비한 거에서는 이게 마지막인데 모티베이션, 그죠? 우리가 동기가 작품을 완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 타임 때도 제가 지탱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내가 작품을 진행하기 위한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작품을 계속 써나갈 수 있게 하는 지탱점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솔직히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뭐 여타 또 분량으로 봤을 때 웹소설을 또 다른 창작물들에 못지않은 그 창작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작품을 완결까지 가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좀, 그죠? 왜 사람은 사실 계속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죠? 도보로 다니는 게 힘들어서 뭐 말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다음 마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이 점점점 내가 뭔가 내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요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저는 좀 그것들이 좀 평가절하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 뭐 노력 열심히 하면 뭐하냐, 돈만 잘 벌면 장땡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시대인데 사실 그런 시대에서 내가 나만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있는 무언가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저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죠?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감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창작을 하고 싶으셨던 작가님들이 계신데 뭐 생업이 바빠갖고 현생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자녀분들 다 저기 독립시키고 50대 뭐 60대 이렇게 되셔갖고 작품 준비하셔갖고 또 내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뭐 다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지만은 이제서야 또 이막 생각하시면서 나도 웹소설 써볼까? 뭐 이러고 저한테 한 번씩 질문하신단 말이죠. 이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굳이 이런, 그죠? 이 정말 끔찍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정말 하루 쥐어짜가지고 막 이 끔찍한 이 그 창작이라는 행위를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떠한 동기가 있든 간에 그 동기를 베이스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나씩 쌓여 나가는 이제 작품 회차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작품을 완결 딱 냈을 때 내 그 작품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진짜 좀 저는, 그죠? 창작을 그래도 우리가 하기로 도전하기로 한 이, 그죠? 이 수업 듣는 분들은 다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완성했을 때 그, 그죠? 카타르시스를 저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기든 좋으니까 저는 유지를 하셔가지고 GP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열정 같은 거는 금방 꺼져요, 사실. 저도 뭐 연속적으로는 지금 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어영부영 10년 차가 되는 건데, 이제 출판 저기 자체는 한 6년 된 거죠. 6, 7년 된 거고 17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근데 지망생 시절은 훨씬 길었죠. 훨씬 길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당연히 글 썼고 뭐, 그죠? 그 의뢰 제 또래들 많이 준비했었던 100일장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순문학 쪽으로 먼저 입문했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원래부터 판타지를 좀 하고 싶었던 저희가 좀 있어가지고 판타지랑 같이 병행을 하려다가 이 순문학 쪽은 너무 뭔가 이 필력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타지로 아예 선회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이야 뭐 이제
웹소설 작가들이 뭐 억대 번다 뭐 막 10억대 100억대 작가 있다 이러면서 막 웹소설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나도 내 새끼 밀어줄만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막 준비했을 땐 12, 13년도니까 웹소설 태동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웹소설이 뭔지도 몰라 그때는. 그래서 뭐냐 이게 돈이 되냐? 아니 이런 건 취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취미로 하면서 할 수 있지 않냐 글 쓰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도 그때도 지필 분량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많이 썼어야 됐거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 쓰려고 하니까 생활이 없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도 학교 끝나면 와갖고 글 쓰고, 그죠? 뭐 물론 놀기도 놀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 글을 쓰면서 다른 일을 갖고서 글을 쓰는 걸 취미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저는 좀 이제 많이 반발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좀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 군대를 이제 핑계로 1년 휴학을 해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작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라이트 노벨이라고 일본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경소설이 장르가 있는데 그것도 또 인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도 또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또 그 어린 지망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이 되게 그 내가 정말 작가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되게 확인을 시켜주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욕 엄청 먹으면서 썼거든요, 그냥. 사실 선임들이 보기에 그 군대에서 그죠? 그 막 기본적으로 군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힘의 논리, 그러니까 어디 박혀가지고 글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털리고 맨날 뭐라 하고. 근데 그냥 이악 물고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게 됐다라는 거가 저한테 좀 하나의 큰 확신이었던 거죠. 아 이거 내가 그냥 이게 포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가님들 중에서 약간 애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쓰는 게 싫어. 쓰기가 싫은데 안 쓰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죽지 못해 산다 비슷한 느낌으로 포기하지 못해서 쓰는 거지.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내가 그런 인간이다라는 걸 좀 확신을 해가지고 전역하고서도 그냥 포기를 않고 쓰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계약 제의가 오면서 그 프로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많긴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그 레진 코믹스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죠? 거기서 웹소설을 한번 했었습니다. 웹소설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 막바지쯤에 제가 거기서 이제 라이트 노벨로 출간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웹소설 쪽이 갑자기 안 하게 된다고 해버리게 돼서 그때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 여성향 쪽 작가님들이 특히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작품 그러다가 아 못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출판사로 플랫폼으로 이관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라이트 노벨이라는 장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타지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작품 베이스 준비해놨던 거 다 날리고 그냥 아예 판타지 새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스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나한테 스카우트 해왔던 그런 구성이 아니게 된 작품을 런칭했으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지. 그래서 첫작 대차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반쯤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게 한 18년, 19년도 이랬는데 뭐 이제 대학 졸업도 했고 이제는 취업해야 되는데 그 저는 이제 IT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와 이러면 이제 그냥 그 IT 쪽 살려갖고 그냥 적당히 취업해갖고 작품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이제 지금 이제 작곡하신 스승님의 수업을 우연찮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웹소설 세계가 이렇게 넓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제 좀 진짜 제대로 배워가지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 인생 여정은 이랬지만 다른 작가님들도 인생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꼭 사실 웹소설을 막 저처럼 막 그렇게 올인 전략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그게 제 성미에 맞아서 그랬었을 뿐이지 또 상황에 맞아서 그랬었을 뿐이지 당연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글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글을 쓰다가 작품 수익이 내 직장 월급보다 많아지면서 일을 그만뒀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주말에 이제 몰아서 쓰시니까 뭐 주말에 한 5편씩 써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여기 있는 이 동기,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 분들은 일을 하든 뭘 하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이 잘 돼야지 그냥 그죠? 적당히 내팽개 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대충 써볼까 해서 썼는데 그게 잘 되고 하면 그런 분들은 천재지 사실. 그죠? 다들 그런 마인드로 투신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많이 오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열심히 써왔고, 그래도 런칭하기 작품 처음 런칭하기 전에 그래도 100만 자 이상 썼으니까 많이 쓴 편인 거죠. 근데도 지금도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는 내용이 많고, 그러니까 뭐 웹소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억대를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뭐 10억대 매출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건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흥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계속 나름 기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작가고 하면 기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속 그 치고 올라오는 그 신인분들, 앞으로 작가님들 그 신인이 되겠죠? 그 신인분들한테서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막 도전하시는 신인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 너무 그죠? 쉽게 웹소설 쪽에 뛰어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많이 힘들다. 라는 의미로 좀 이 수업을 할 때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한 번씩 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르적인 게 이렇게 넓고 다양하다. 또 전략 같은 거 짜낼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고 캐릭터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현재 창작하는, 개인 창작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웹소설만큼 로우 리스크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돼 우리는 솔직히. 그죠? 환경이랄 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디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픽이라든지 또 사운드,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쪽은 애초에 단일 자본으로, 그러니까 나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팀에 들어가거나 소속돼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유튜브랑 웹소설이에요. 근데 웹소설이면 솔직히 글 쓸 줄 알면, 한글 쓸 줄 알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창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거기서 그나마 제일 만만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웹소설이라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그죠? 한 번 정도는 진심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모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 그죠? 요즘에 뭐 저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2, 3천 좋게 나가겠죠? 2, 3천 4년간 투자하고 2, 3천 쓴다 그러면 웹소설은 그냥 그 집에 내 새끼가 얘가 있기만 하면은 2, 3년 동안 나가는 그거는 이제 식대밖에 안 나가는 거고, 애가 틀어박혀서 글 쓴다고 하면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웃풋 뽑아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직업 교육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나쁠 게 없는, 저는 타산적으로 나쁠 게 없는 도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약간 부모님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 정도면은 저는 1, 2년 정도의 투자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그 정도 투자해보면 작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전력으로 투자해봤으면 그 지망생분이 이미 알아.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의 저는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이. 그래서 뭐 많이 레드오션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좀 끝이 난 것 같고, 일단은 질문을 조금 받아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시놉시스 이런 거 하는지까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애정보다는 애증 쪽이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 네. 약간 이게 그러게요. 뭐 어떤 감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그죠? 그러니까 작품 정말 좋아해가지고 열정만으로 썼었던 시기가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고, 어 솔직히 한 2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좀 솔직히 좀 외면하고 싶어 약간. 근데 그 한 번씩 귓가로 들려오는 거죠. 아니 너 전업하겠다고 네가 선언해갖고 지금 부모님 설득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님? 지금 안 쓴다고 이 기회를 놓친다고 이러면서 약간 끌어들여갖고 억지로 써. 그러면 이제 너무 막 미치기 힘들어 막.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안 해 하고 또 잠깐 내팽을 쳤다가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면 또 다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참, 제가 지금도 주변 작가님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가족한테 이번 작품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아마 또 차기작을 쓰겠죠. 제가 압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지만 또 안 쓰고 나면 또 좀이 쑤셔갖고 뭔가 끄적거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아까 비슷한 얘기 드렸지만은 그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작가를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렇게 좀이 쑤셔서 글을 쓰지 않고서는 좀 버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작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너무 그 직업적인 관점으로 딱 할당량 딱 채우고 딱 그거를 딱 끝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작가님들도 물론 많은데, 저는 약간 그 왜 작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한 본질적으로 내가 작가로서 모름지기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내가 뭐 소설을 쓰더라도 이런 거 이런 이야기는 좀 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는 좀 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작가 뭐랄까요 족적을 남기는 작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로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꺾이게 되잖아요. 동력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되게 엄청 해내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적당히 안 좋은 의미로는 뭐 그죠 합리화를 했다거나 타협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거는 저는 그냥 요즘에는 이 업계에서 발을 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저는 꽤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애증 쪽이 맞지 않나. 네. 네. 아주 많습니다.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후배 작가한테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작품을 냈어요. 연재를 했어. 반응이 좋아. 그래가지고 작가님 저희랑 계약해요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작가님 글은 너무 좋은데 작가님 이대로 가다가는 뭐 매출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웹소설의 어떤 방향성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판사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인일수록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출판사의 제안에. 그리고 출판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서 내 작품이 어떻게 하면 흥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아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작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출판사는 그걸 몰라요. 대부분. 작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를 해본 입장에서 출판사의 이 어떤 요구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고요. 무엇보다 작가가 갑이에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인들이 항상 이렇게 기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슈퍼 을 느낌이 나는데 출판사가 원래 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양아치 같은 애들은 이제 그 자기네들 하자는 줄 안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애초에 계약하실 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하실 때 미리 못을 박아야 돼요. 제가 아직 신인이고 부족한 작가라서 수정을 좀 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하니까 뭐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테니 그죠? 어느 정도만 수용하겠다. 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다 수용하진 않겠다. 그래도 상관없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리 얘기해놓고 가는 게 좀 멘탈에는 좋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출판사 요구한 대로 다 수정해갖고 오케이가 나오는 작품은 보통 더 잘 되긴 합니다. 걔네들도 공식이 있거든요. 걔네들 나름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편집부에서 의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훨씬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작가가 그게 반영이 되는 수준이면 좋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가의 멘탈과 내 현재 역량을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이번 작품 잘 완결되고 차기작 때 당신들 원하는 거 쓰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플랫폼은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벌써 여기서 안에 내부 어떤 그 이익 구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출판사가 주로 나오는 그 매출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작품이 잘 팔렸을 때잖아요. 근데 7대 3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플랫폼이 3 가져가고 나머지 그 작가가 7을 가져가는 거라 했는데 거기 작가 가져가는 7에서 플랫폼 그 출판사랑 나눠 가져요. 그래서 보통 한 20%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은 1000만 원이 매출이 나오면 플랫폼이 300, 출판사가 200, 작가가 500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출판사가 200이 나왔다. 1000만 매출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200이 나왔다라는 게 그 작품 하나로 200이 나오면 직원 한 명 월급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사무실이 있다 치면 유지비도 나올 것이고, 그죠? 또 이제 그 안에서 작품이 매번 그렇게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월급은 편집자분들 월급은 그대로 주고 있는데 이제 출판사 저기 자체는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면
작품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작가가 제일 리스크가 적고요. 그 다음이 출판사, 그 다음이 전 플랫폼을 생각하는데, 플랫폼은 그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게, 출판사는 그래도 메이저 플랫폼들에 많이 들어가는데 메이저 플랫폼이 되는 거는 거의 뭐 그죠? 지금 이미 네이버 이런 문피아 이런 애들이 자리 잡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로 비집고 들어가는 사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플랫폼은 좀 힘들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작가 개인인 제 그죠? 작가 개인일 뿐인 제 개인적인 말씀이고, 업계 종사자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게 얘기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질문 없을까요? 혼자서만 계속 질문을. 네. 따님은 질문 없으신? 전혀 없으신? 두 분 없으신? 아니 마지막인데 그래도 네. 전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화면을 좀 그 저기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네. 요거를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저기로 유출되면 안 돼가지고 제가 공유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실제 제가 작품 런칭을 할 때 이거 너무 작죠? 런칭할 때 아이고 너무 크다. 이 정도면 보이겠지? 지금 이번 작품인데, 이번 작품 제가 런칭할 때 썼었던 그 시놉시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셀링 포인트를 따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캣발이라든지 명확한 목표, 빠른 전개, 일관된 밸런스 빌드업 이런 것들을, 즉 이게 이제 플랫 출판사에 얘기할 때 이제 내가 이 정도로 내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내 작품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 거 사달라.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그 독자층도 잡는 게 좋겠죠. 예상주 독자층도 잡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30 남성 그리고 판타지 아카데미물 할인물 캣발물 독자층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향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여성향도 다 마찬가지로 웹소설에서 시놉시스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짧거나 되게 길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요구하신 경우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짧고 굵은 편의 시놉시스가 훨씬 어필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뭐 빙의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케어를 수행해 나가는 이게 일로 갔구나 다음 게. 그래서 수행해 나가는 게 됐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것도 되게 간단하게만, 이 경우에는 제가 여자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갖고 히로인들에 대한 정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개글, 플랫폼 소개글.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짧은 버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긴 버전이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제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이제 제가 그걸로 맞출 수 있는데, 일단 이건가? 폭맞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크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전작품 할 때 요런 편집이 됐었어요. 그죠? 피드백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작가님들이 계약하셔가지고 작품 저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본이 옵니다. 규정 교열본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당시에 스승님께 피드백 받았을 때 버전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이건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이걸 지우고 다른 얘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가 일로 옮겨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작품 교정 교열 됩니다. 이거 실제 작가님들이 본인 작품 교정 교열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한글에 여기 보시면 변경 내용이라 했거든요. 이 변경 내용 기록, 변경 내용 기록 중지 이게 있는데, 변경 내용 기록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보이시죠? 썼을 때는 이렇게 써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직접 제품 진행하실 때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빨간 게 많죠? 초반에 엄청나게 수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이게 심지어는 제가 이 15화를 엄청나게 갈아엎었는데 이 정도가 나왔어요. 수정해야 될 게. 원래 이게 정상인 겁니다. 보통 그만큼
이 작품 런칭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네, 도전해 보시는 거 전 추천하지만 마음은 좀 단단히 먹으시길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뭐 제가 이제 4시간 마지막 질문. 집필 하실 때 주로 어떤 인풋을 하시는지요? 독서, 영화. 집필 하실 때 하는 인풋은 실제 집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인풋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웹소설로 인풋 거의 안 해요. 웹소설을 보다 보면은 자괴감 스테이지 올라가가지고 잘 쓰는 글들 보면 와 내가 이렇게밖에 못 쓰는데 작가를 하고 있다니 이러면서 막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에 글로는 잘 안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물이라든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런 건 많이 보죠. 근데 집필하고 있지 않은 때야.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보는데 웹소설을 주로 많이 보긴 합니다. 왜냐면은 유행이나 이런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신작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문피아 탑 20위권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무조건 본다고 봐도 되죠. 네, 평소 인풋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하여튼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네. 해서 4시간 반 밖에 안 됐는데 어찌 됐건은 제가 그래도 좀 빨라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맨 앞 타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궁금하신 거는 메모를 해두셨고 또 자료도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요. 추가로는 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앞으로 작품을 뭐 그죠? 웹소설 작가로 목표를 도전을 하고 할지 말지 그죠?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라도 그죠? 뭐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한 4, 5년 뭐 5, 6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뭐 언젠가라도 한번 마주치게 돼가지고 뭐 어디 출판사 뭐 신년회 같은 때 마주치게 돼갖고 그때 제가 이 수업 듣고서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작가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작가 동료로 좀 만날 수 있기를 좀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네, 좀 빠르긴 하지만 요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번에 진행하게 된 웹소설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웹소설 창작 강좌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